안녕하세요. 라이센스 플러스 김수철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해외 기술 진출을 위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기술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품을 수출하든 기술을 수출하든 우리의 목표는 수익입니다. 수익. 그럼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수출할 수도 있고, 제품을 수출하지 않더라도 외국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외국 업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현지에서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밖에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 결과 기업의 시장이라든가 제품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는 사실은 마케팅을 어떻게 잘하느냐, 제품 홍보를 어떻게 잘하느냐, 제품 수출 네트워크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등의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서 따로 교육이나 발표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시간에는 제품을 수출하더라도 우리의 기술을 중점적으로 두고 기술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기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 기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을 보호해주는 위해서는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기술을 보호해주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시장에 홍보하고 제품을 판매 루트를 넓게 확보하면서 수익화를 다변화하는 그런 단계적인 발전 과정을 거치는데,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은 처음에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R&D를 하는 최초 단계 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화 규모가 크지 않고 작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제품 또는 우리가 서비스할 서비스가 어떠한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 중에서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어필하고 외국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기술에 관련된 저변을 확대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현재 사업화 단계를 고려해서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 기술을 수익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중소기업은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걸 기본 1차적인 수익화 방법이라고 목표를 수립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제품을 공급하고 하려면은 일단 공장이 커야 되고 인력도 많아야 되고 제품에 대한 저변이라든가 사람들의 인식을 넓히기 위한 홍보 마케팅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경제적인, 시간적인, 인력적인 이런 제약사항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제품이 없이 순수하게 기술만 가지고 사업화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제품에 대한 우리의 메리트,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차별화되는 부분은 분명히 갖고 있대. 그 차별화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우리가 권리화해서 그 권리를 어떻게 더욱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경쟁업체하고 차별화되는 우리의 기술 포인트, 그 부분을 권리화하고 권리화한 그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 진출할 때 외국 업체하고 협상 및 나중에 계약 체결, 그리고 제품을 혹시 공급하더라도 제품 공급에 대한 우리의 유리한 입지 확보, 이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품의 공급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공급, 기술에 대한 이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기술 이전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이 기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업체랑 해외 업체랑 어떻게 협의를 진행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의 기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한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되게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무빙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족들과 재밌게 봤었는데 이 무빙이라는 드라마를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중소기업이 이 드라마를 만들었다, 제작했다 또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었다, 콘텐츠 업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콘텐츠를 관심 있는 업체가 외국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나라도 수입하고 싶다. 그 콘텐츠를 활용해서 제품도 만들고 콘텐츠도 방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화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이 콘텐츠가 그리고 이 콘텐츠에 대한 우리가 어떤 권리를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해외 기술업체가 우리한테 그 콘텐츠를 수입하기를 희망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제안을 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라이센서는 우리가 콘텐츠를 갖고 있으니까 콘텐츠를 만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콘텐츠 A 드라마의 타이틀, 등장인물, 시놉시스, 스토리, 소품 등의 저작권을 보유하며 여기 라이센시는 해외에서 이 콘텐츠를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라이센시가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 해당하는 그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도록 허락하기를 원한다라고 의향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시고 그러네 우리가 이 드라마를 만들었으니까 이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우리가 갖고 있네. 요 내용대로 동의해주고 계약서를 해주면 되겠네 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드라마에 대한 타이틀은 콘텐츠에 포함되는 권리이긴 하지만 타이틀은 죄송하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저작권은 기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타이틀은 저작권으로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타이틀을 보호해 주는 방법은 상표권이라는 상표 제도가 있습니다. 상표는 특허와 비슷한 것처럼 국가별로 권리를 출원하고 등록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콘텐츠를 만들면서 이 타이틀에 대한 권리를 우리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으니까 타이틀에 대한 권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진행을 했을 때 그러면 무빙이라는 이 콘텐츠를 외국에 수출했을 때 그 수출업체가 타이틀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무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제품에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에 혹시 그 국가에 무빙이라는 타이틀, 즉 상표로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받은 제품이 있다면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해외에 그 콘텐츠를 수출한 업체는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따지겠죠. 이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당신은 타이틀에 대해서도 권리를 갖고 있다고 했지 않느냐. 근데 상표에 대한 당신의 권리가 없어서 지금 분쟁이 발생했다. 이 분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만드는 제품,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확보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외국에 수출한다면 해외에 수출한다면 그 외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구분하는 것이 기술을 가지고 외국에 진출을 할 때 중요한 기본 전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앞서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권리가 지식재산권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일반적으로 기술을 보호해주는 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특허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특허도 기술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술을 보호해주는 권리는 특허뿐만이 아니고 특허와 실용실현과 디자인과 상표와 저작권과 영업비밀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권리가 기술을 포괄적으로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구축해서 기술을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허만 권리를 확보하고 있거나 예를 들어 브랜드에 대한 권리 앞서 제가 브랜드에 대한 권리는 상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상표를 확보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내가 제품을 만드는데 제품의 모양이 이뻐서 제품의 모양이 이쁜 경우에는 디자인으로 보호해줍니다. 이런 제품의 모양이 중요한 부분인데 디자인으로 권리가 확보 안 돼 있거나 또는 우리의 기술은 노하우, 영업비밀이 되게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 어떤 서비스를 할 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이 되게 중요한 경우 또는 제품을 만들 때 이 제품을 만드는 공정이 되게 중요한 부분. 제품을 만들 때 제품의 조합 비율이 되게 중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외부에 공표하지 않는 이상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술이 영업비밀이 되게 중요한데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안 하고 외국 업체가 우리한테 와서
기술 이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술을 쉽게 노출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해서 우리의 기술 영업비밀 정보를 쉽게 넘겨주거나 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외국 업체가 우리의 제품을 갖고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해당하는 국가에서 자기가 제품을 서비스하는 과정에 어느 순간에는 우리하고의 계약 관계를 떠나서 독자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거나 상대방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권리를 상대방에게 주장하거나 상대방이 모방 제품을 만드는 걸 대해서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외 기술을 진출할 때, 해외에 제품을 수출할 때 우리의 제품, 우리의 기술에 대해서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술,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방한테 그걸 충분히 인식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이런 중요한 부분을 당신이 함부로 침해하거나 함부로 모방하거나 해서 당신의 제품을 못 만들도록 관련 부분을 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을 수립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 수립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기술을 보호해주는 방법은 6가지의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권리인 특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루어지는 통칭적인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특허권의 보호 범위가 제일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타이틀, 앞에서 제가 상표권이라고 말씀드렸죠. 특허권과 상표권이 대표적인 보호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 특허권과 상표권은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국가별로 출원을 하고 등록받아야 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지주의라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상표를 베트남에 출원하고 등록받아야 되는 절차를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도 들고 많은 시간도 소요되고, 반면에 국가별로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보호해주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대표적인 게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 베른 협약에 가입된 177개국에서 한꺼번에 다 보호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술을 만드는데 우리의 기술이 콘텐츠에 관련됐다. 콘텐츠는 대부분 저작권으로 보호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콘텐츠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출원해서 등록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효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긴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콘텐츠의 타이틀은 저작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 저작권은 우리가 저작권이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표현만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 내재적인 아이디어나 알고리즘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이디어나 알고리즘은 특허권의 보호 대상이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우리의 기술, 특허나 상표로 보호받아야 될 기술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영업비밀을 말씀드렸는데, 영업비밀은 비밀로서 유지하는 한 전 세계에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작권과 영업비밀이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다. 그러면 우리가 해외에 진출할 때 우리가 그 진출하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특허권이나 상표권이 우리의 기술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특허권과 상표권을 어떻게 권리 확보를 하고 권리를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기술이 콘텐츠에 관련된 거다, 저작권이 중요하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특허나 상표보다는 우리의 저작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고민하셔야 되고, 우리의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영업비밀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경우는 영업비밀을 보호받으면서 이 영업비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 전략적인 수립 기본 전제 하에서 외국에 나갈 때 그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권리를 중요하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전략적인 수립, 전략적인 자세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부분이 해외 기술 진출의 기본적인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특허와 디자인, 앞서 제가 모양이 이쁜 걸 디자인 부분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사례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집에서 가끔 맥주를 마시는데 보시면 이제 테라 맥주의 주요 특징이 사실 테라 병이 저렇게 회오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으로 해서 제품이 출시됐었습니다. 회오리 모양을 만든 이유는요, 병 내부의 회오리 모양을 만들어서 맥주를 따를 때 이 회오리 형태로 맥주가 나오면서
거품을 더 많이 만들고 맥주를 더 맛있게 발효시킨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거는 이 기술적인 아이디어 부분에 해당하고 이는 효과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은 특허의 보호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으로 특허로 출원해서 등록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 외부에 이런 모양을 두는 경우는 이 맥주를 따를 때 나오는 효과가 아니고 모양이 예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디자인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특허 따로 디자인 따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품을 만드실 때 우리는 제품의 외관 모양이 되게 중요하다, 예쁘다, 그리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디자인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게 아니고 우리의 제품의 효능, 기능, 우리의 특징, 그리고 그런 효과, 이런 부분이 중심적이다, 이런 부분은 특허에 좀 집중하고 관심을 두셔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같이 이렇게 상담했던 분 중에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 분이 국내에서 이렇게 방진 마스크를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자기 제품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도 있고 하셔서 우리나라에 특허도 출원해서 등록받고 상표도 등록받고 디자인도 출원해서 등록받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국내에 집중하다 보니까 국내에만 권리를 확보하고 외국에는 권리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에서 이분한테 연락이 와서 이 방진 마스크를 수입하고 싶다, 만들고 팔고 싶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막 협의를 하셨는데, 이 중국 업체가 이 제품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수입해서 판매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과정에 이 방진 마스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쉽게 알게 돼서 자기도 중국에서 이분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만의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중국에 아무런 권리도 확보한 게 없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 방진 마스크를 만드는 제조 비법이라든가 노하우 등이 있을 수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사실은 특허 출원하고 디자인도 다 출원했지만 이 특허하고 디자인만 가지고는 이 제품을 못 만든다. 왜냐하면 제품에 사용되는 재질이라든가 제조 방법에서 사실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노하우를 이 중국 업체가 그 제품만 보고 만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 그건 안 될 거다. 우리의 제품의 노하우를 알려면 사실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자기들이 연구를 해봐야 알 거다라고 하시기에, 그러면은 이 중국 업체하고 협상하실 때 우리 이 제품은 영업비밀 부분이 있다, 영업비밀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당신이 이 제품을 우리로부터 수입해서 중국에 판매를 할 때 우리의 제품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즉 역분석해서 우리의 노하우나 영업비밀을 알도록 노력하는 절차를 가지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이 제품에는 우리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있다는 걸 인식하도록 하고, 그리고 당신이 모방 제품을 만들 때는 우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는 걸 알고 못하도록 협의를 진행하시도록 권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장님이 중국에 만약에 처음부터 수출할 계획이 있으셨다면 중국에 대한 권리 확보를 하셨겠죠. 그런데 중국에 대한 권리 확보를 못 하셨다면 사실은 우리가 중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이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이 중국 업체가 나중에 우리의 제품, 모방 제품을 만들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어떻게 해야 되냐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물론 영업비밀뿐만 아니고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어서 제가 그것도 조언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업체가 우리의 제품을 판매할 뿐만 아니고 만약에 우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서 팔 때는 일단 우리의 제품을 판매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사이버윙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강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상표가 없으니까 이 상표 출원해서 등록받아야 되는데 중국 업체가 등록받으면 어떡하냐라고 하시기에, 그래서 수출할 때 사이버윙이라는 브랜드를 일단 사용할 것, 사이버윙이라는 브랜드를 중국에서 너희들이 출원해서 등록받을 것, 그리고 혹시 우리로부터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지 않고 너희들이 독자적으로 만들거나 해서 우리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너희들이 출원해서 등록받은 사이버윙이란 상표를 우리한테 상표권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협의가 된다면 이 중국 업체는 중국에서 물건을 나중에 자기가 독자적으로 만들다 하더라도 이미 사이버윙이라는 브랜드가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브랜드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장님을 통해서 상표에 대한 사이버윙이라는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하든가 다시 수입해서 계약을
하든가 하든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출하려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를 어떤 게 중요한 부분이고 브랜드가 중요하다면 브랜드를 권리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이 영업비밀이나 노하우를 활용할 것인지, 만약에 그 국가의 특허나 디자인 등의 출원 등록받는 게 가능하다면 그런 권리화하는 절차를 고민하셔서 전략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이제 기본 전제로서 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권리화하는 절차가 전제가 되면 되게 좋습니다. 영업비밀이나 저작권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주의이기 때문에 별도로 출원 등록 절차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술이 영업하고 저작권에 관련된 게 아니고 특허나 디자인에 관련된 브랜드에 관련된 기술이다 라고 하면 권리 확보하는 게 필수적일 텐데, 그러면은 권리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제품 진출이라든가 해외에 진출하거나 제품 수출하는 게 늦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품 진출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별로 제품이 먼저 출시되거나 사업이 먼저 출시되더라도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제품 출시하고 상관없이 등록받을 수 있고, 특허 같은 경우에도 제품 출시 후에도 국가별로 출시 후에도 출원해서 등록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규정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절차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외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품 수출, 진출, 시장 론칭이 우선인 경우에는 그걸 먼저 진출하되 그 보완적인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이 사례는 사실은 저도 쓰고 있는데 리멤버라는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되게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이게 특허로서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이 리멤버는 명함을 사진을 찍으면 이 사진을 찍은 이미지를 타이피스트들이 앉아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보고 타이핑해서 입력하면 그게 제 휴대폰으로 날아오는 거라서 사람 손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들려면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은 사실은 개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술 개발이라든가 권리 확보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서비스 출시를 먼저 한 후에 내가 이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타이피스트가 타이핑하는 서비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시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 출시와 기술적인 관련들 있는 사례를 한번 보시면 이제 지금 왼쪽 위에 있는 게 코티 자판인데 지금 쓰시는 다 키보드가 코티 자판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제 코티 자판을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사실은 코티 자판 외에 키보드 자판 배열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 그 중에 뭐 드보락 자판이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제 한글 2벌씩이 있고 한글 3벌씩이 있죠. 그런데 한글 2벌씩보다 한글 3벌씩이 더 타이핑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코티 자판보다 드보락 자판이 타이핑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드보락 자판을 안 쓰고 한글 3벌씩을 안 쓰는 이유는요. 이미 소비자들이 이 제품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진 상태에서 조금 더 효율성이 높은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비자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품 출시 먼저 선점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는 해외 기술 진출할 때도 진출하시는 분들이 먼저 물론 기술적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제품 출시가 스케줄상 우선 잡혀 있다면 그걸 우선 하되 기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강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우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권리를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권리를 확보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제품을 수출하려는 국가에 대해서 그 권리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6가지 기술, 우리가 만드는 제품, 기술이 있다면, 서비스가 있다면 거기에 매칭되는 우리의 기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6가지 중에서 어떤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지, 어떤 기술이 있는지를 리스트업 하셔서 정리하신 다음에 우리가 진출하려는 국가, 그 국가에 우리가 지금 권리화를 할 수 있는 거, 권리화를 하고 있는 거, 해야 될 거를 구분하시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처럼 출원해서 등록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영업비밀이라는 노하우의 보호 관점에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은 브랜드 같은 경우는 브랜드는 사실은
개발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고 먼저 출원한 사람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상표는 좀 늦게 출원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그 국가에 다른 사람이 상표 출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표 출원에 대한 브랜드 보호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특허적인 관점이 중요하다면 앞으로 특허의 보호를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고 비용을 두고 시간을 두고 할 것인지를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과 병행해서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외국에서 외국 업체한테 어필하거나 외국 업체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경우에 우리의 기술을 상대방하고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을 별도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지만 제품 수출할 때 기술과 제품에 대한 계약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술을 관련해서 우리가 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기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 것인지, 기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상대방한테 허용할 것인지, 이 기술에 관련돼서 나중에 권리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대방과의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어떤 게 제공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양해각서를 먼저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밀 유지 계약은 제가 체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나 제품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있는 경우에는.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일단은 기술이 전달된 상태에서 상대가 비밀 유지 의무가 없어져 버리면 그 비밀이 공개되는 순간 우리의 영업비밀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 말은 우리가 비밀로서 노하우로서 영업비밀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비밀 유지, 상대방이 우리의 비밀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기술을 전달했을 때 이 기술을 갖고 당신이 우리의 기술을 독점적으로 쓰게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비독점, 그러니까 당신도 쓰고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게 해준 것인지 아니면 이 기술을 당신한테 양도해 줄 것인지 또는 아니면 당신과 향후 어떻게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좀 새로운 제품을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맞는 방법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고 계약을 체결하되 그런 부분을 위해서 사전 협상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을 이전해 주는 구조를 알고 계시면 혹시 기술을 이전해 주는 부분에 협상하거나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기본적인 구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 이전 구조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기술을 이전받아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라이센시에게 기술을 전달해주고 그럼 이 사람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하려면은 기술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허권을 갖고 있으면 특허에 대한 사용을 허락해주고 상표권을 갖고 있으면 상표에 대한 사용을 허락해주고 노하우나 영업비밀을 갖고 있으면 영업비밀의 사용을 허락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기술을 독점적으로 쓸 것인지 비독점적으로 쓸 것인지 또는 어느 국가에서 쓸 것인지 몇 년 동안 쓸 것인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통해서 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하청을 주거나 해서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를 요구한다면 그런 경우는 이 라이센시가 다시 다른 사람한테 라이센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서브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브 라이센스는 되게 효율적인 협상 전략이고 제품 활용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업체한테 업체가 우리 기술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의 기술을 이전해주면서 여기서 이전은 권리를 양보해 준다는 게 아니고 사용을 허락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기술 라이센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술 라이센스를 해주면서 이 중국 업체가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 했는데 이 업체가 자기도 중국 전체를 커버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자기도 다른 하청업체나 계열회사를 통해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지역, 많은 곳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라이센스를 허락해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브 라이센스를 허락했을 때 유념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업체가 자기의 하청업체를 통해서 다시 판매할 때 그러면 서브 라이센시라고 하겠죠. 이 서브 라이센시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술 기술 라이센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로열티를 받거나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것입니다. 판매 대가일 수도 있고 로열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브 라이센스를 허락했을 경우에는 서브 라이센시가 판매한 제품에
일정 부분을 라이센시, 즉 중국에 있는 업체, 우리하고 계약을 체결한 중국 업체가 로열티로 받겠죠. 그러면 이 라이센시는 이 로열티에 대해서 또 일정 부분을 우리와의 계약에 의해서 로열티를 다시 산정을 해서 다시 우리한테 주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한 곳의 라이센시에게 라이센스를 주고 이 업체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경우는 우리의 계약에서 예를 들어 10%를 받기로 했다. 매출액의 10%를 받기로 했다 하면은 이 사람이 1억을 팔았으면 우리는 1,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서브라이센스를 허락한 경우에는 서브라이센시가 1억 팔았을 때 라이센시가 1,000만 원을 받고, 그러면 라이센시로부터 우리는 다시요 1,000만 원의 10%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즉 서브라이센스를 허락하는 경우는 이중 구조가 되기 때문에 로열티가 이중으로 책정이 돼서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즉 서브라이센스는 기술을 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받는 로열티 수익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라이센스를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또는 우리가 서브라이센스를 고려할 때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지 또는 우리의 제품 수출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하셔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보여드린 예는 실제 사례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 안 되는 게임이지만 중국에서는 1위로 매출이 나는 게임인데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중국에서 1조 이상의 매출을 내는 게임인데 사실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업체는 스마일게이트, 그리고 이 스마일게이트가 이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에 대해서 독점적인 라이센스 허락을 준 업체는 네오위즈, 이 네오위즈가 중국의 텐센트에 서브라이센스를 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열티 수익 배분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스마일게이트가 네오위즈로부터 받으면은 훨씬 큰 금액인데 텐센트를 통해서 받는 서브라이센스 구조이기 때문에 텐센트가 1주에 매출을 내면은 예를 들어서 50%의 수익을 로열티로 받기로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텐센트가 1주에 매출을 내면은 네오위즈가 5천억의 수익을 가져가고 스마일게이트는 다시 이 5천억의 50%인 2,500억의 수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스마일게이트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텐센트하고 직접 계약했을 때 대비해서 2배의 수익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수출하는 초창기에는 사실은 서브라이센스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고 우리가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러나 수익이 많아지고 저변이 널리 인정돼서 제품이 활성화되고 소비자들이 많아졌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브라이센스를 허락할 것인지 기술 이전할 때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앞에서 제가 사례랑 전략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몇 가지 부분에서는 최초에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하고 제품이 어느 정도 인식이 높아져서 시장성이 많이 높아졌을 때, 그리고 지금 테스트 단계하고 상용화 단계에서의 수익이라든가 제품의 매출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외국 업체하고 이야기를 할 때 지금 현재 단계 우리의 시점에 제품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제품이 많이 팔리고 제품이 브랜드 인식이 높아져서 상용화된 이후에 많이 팔릴 때 그런 경우를 단계별로 나눠서 협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는 제품 최초 수출 단계고 해당하는 국가의 소비자 브랜드 인식이 아직 낮다.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 업체한테 로열티나 제품 우리한테 수익 배분율을 좀 낮게 해주면서 상대방이 많이 팔도록 하고, 어느 순간 우리가 매출액이나 판매 수량이 높아질 때는 우리한테 배분해주는 수수료라든가 로열티라든가 높이는 단계적인 이런 걸 마일스톤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전략을 접근하면서 상대방하고 협상이라든가 아니면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권리는 특허, 실용실현, 디자인,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6가지 됩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의 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권리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제품에 어떠한 권리를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그 기술을 수출하거나 제품을 수출할 때 우리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 같은 경우에는 보호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그런데 저작권은 우리가 콘텐츠를 만드는 업체라면 저작권도 중요하겠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또는 영업비밀은요, 비밀로서 보호되는 한 계속 우리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특허권도 있고 영업비밀이나 노하우도 있다. 그러면 제품을 수출할 때 우리가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특허와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특허는 중간에 무효되거나 존속기간이 소멸할 수도 있지만 영업비밀은 비밀로서 유지되는 한 권리를 계속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이브리드 형식, 즉 복합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토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면 중간에 한두 가지의 권리가 소멸하거나 우리 권리가 없어지거나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권리가 남아있는 한 우리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도 10년이지만 연장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권리 중에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그 권리의 보호기간이 어떻게 되고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것인지 영업비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있는 중소기업들한테는 저는 노하우나 영업비밀의 보호도 좀 관심을 가지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였는데 사실 이제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들고 그 배터리에 관련된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SK이노베이션도 이 배터리 관련된 기술을 하면서 미국에서 분쟁이 발생했죠. 사실은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 갖고 있는 기술을 관련해서 특허와 영업비밀 두 가지를 갖고 LG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결과가 참 재밌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다 무효시켜버렸습니다. 다는 아니죠. 4건의 특허를 침해 주장했는데 3건을 무효시키는데 1건은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즉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4건의 특허를 주장했지만 4건의 특허는 결국은 권리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3건이 무효가 되고 1건은 비침해로 판결났기 때문에.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이 갖고 있는 노하우 영업비밀이 직원을 통해서 SK이노베이션으로 넘어간 것이 확인되었고 사실은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로 배상금과 로열티 각각 1조씩 지급하기로 판결이 났습니다.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비밀의 보호를 잘했기 때문에 영업비밀의 효과를 받았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만든 기술이 특허도 있고 영업비밀도 있고 특허도 있고 상표도 있고 특허도 있고 저작권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기술에 관련된 부분의 권리 보호를 LG에너지솔루션이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의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영업비밀의 관리는 보통 신경을 잘 안 쓰시고 쉽게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영업비밀이 우리의 기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술의 유행에 따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잘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건을 수출할 때는 우리가 직접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외국 업체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해달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사실은 계약을 OEM 계약 또는 ODM 계약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OEM 계약은 물건을 만드는 업체가 사실은 기술을 갖고 있는 경우 우리의 기술을 바탕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 업체한테 납품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ODM 계약은 기술을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기술을 갖고 있는데 자기 기술을 바탕으로 자기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우리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만들어서 공급해주면 자기들이 공급받아서 판매하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외에 진출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은 사실은 OEM 계약에 가깝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술을 갖고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 경우니까. 그래서 사실은 OEM 계약을 대부분일 텐데 OEM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OEM 계약은 우리의 기술인데 우리의 기술을 만들어서 우리의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납품하고 그 회사가 공급할 때 브랜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브랜드를 부착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브랜드를 부착하기를 희망하는가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기술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이 적용된 이 제품이 혹시 다른 제3자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품 침해 문제는 나중에 따로 보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넘어가기로 하고 일단 브랜드는 우리의 브랜드를 붙일 것인지 상대방의 브랜드를 붙이도록 허락할 것인지는 향후 제품을 판매하는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제품을 수입해서 갖고 가는 업체는 우리의 제품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거나 만들다 제품을 판매하다 보면은 우리의 제품의 특징을 잘 알게 됩니다.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자기들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업체는 그 브랜드를 기존에 자기의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리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계약을 끝내고 자기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붙여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시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독자적인 외국의 수출망이 없다면은 또는 독자적으로 제품 공급망이 없다면은 이 업체하고 한테 공급하는 게 더 이상 어려워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의 제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우리의 브랜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외국에 진출하고 할 때 해외 업체하고 기본적으로 협의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유념하면 좋을까? 협상하실 때 조금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 또는 아니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협상 전략 이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상의 3요소는 정보, 시간, 파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보는 상대방이 모르는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또는 우리가 상대방의 정보를 잘 알고 있으면 협상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또는 파워는 우리가 우월적 지위에 있느냐, 상대방이 우월적 지위에 있느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진출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가 대기업이거나 아니면 권리가 많고 파워가 있고 시장 지배력도 있는 업체라면 우리가 파워가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파워가 좀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외국 업체한테 상대적으로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한테 최소한으로 요구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잘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좀 이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협상을 하실 때는 협상하신 테이블에 딱 앉았을 때 상대방이 요구하는 그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내가 노 하면서 상대방하고 계약을 끝낼 각오는 사실은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난 사업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그게 아니라 이 업체하고는 계약을 안 하겠다. 내가 다른 업체를 찾아보겠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지노선은 갖고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우리의 제품을 수입하고 싶어 하는데 수입 가격은 최소한을 요구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아무리 제품을 만들어도 이 비용을 맞출 수 없는 가격이다. 그러면 그 가격에 상대방이 수출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갖고 상대방하고 협의를 하고 제품을 공급하고 해외 진출하고자 하는데 기술에 대한 권리를 넘겨달라 그런다. 또는 우리의 영업 비밀을 모두 알려달라고 한다. 또는 우리가 브랜드가 되게 중요한데 이 브랜드를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은 계약이 될지 모르겠지만 2년, 3년 지나서 상대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외국 업체한테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소한 우리는 요 기준은 지켜야 되고 이건 양보할 수 없다. 요런 기준선은 갖고 상대방하고 협상에 임하시는 걸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대한테 제시해야 될 조건, 상대방이 우리한테 제시할 조건,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질 협상 조건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제시하는 가격을 앵커링 가격이라 그러고 우리가 희망하는 가격이 있겠죠. 우리가 희망하는 가격과 우리가 요구하는 가격하고 그 중간쯤에 결국은 최종 계약 가격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처음에 제시하는 조건을 어떻게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어디 있고 그리고 어느 중간 수준에서 우리가 할 것이다. 계약을 할 것이다. 또는 가격을 서로 합의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고민하신 다음에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술 이전이나 기술 라이선스 할 때 로열티 부분이라든가 권리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영업비밀을 상대방한테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비밀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과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희망하는 조건하고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이 중첩되는 영역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합의 가능한 영역은 이 중간 영역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최대 조건, 최소 조건, 상대방이 원하는 최대 조건, 최소 조건에 중첩되는 영역, 이 영역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인데 안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건, 상대방이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건, 이 조건이 안 맞아서 합의 가능 영역이 서로 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한다면 사실은 계약을 안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 전에 조건이 안 맞는데 이 조건 말고 다른 조건 중에서 이 합의가 안 되는 중간에 떨어진 영역을 메꿀 수 있는 게 있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브랜드 이미지, 제품 이미지 또는 우리의 회사의 이미지를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가격 조건에 안 맞더라도 상대방이 우리의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라든가 마케팅의 비용을 쏟도록 요구하고 그걸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이 합의 가능 영역을 메꿀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는데 아이폰을 제공받아서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업체들이 3사, 이동통신 3사가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 3사의 광고를 보면은 아이폰 광고를 다 하고 있죠. 이건 애플이 KT, SKT, LG 플러스한테 전부 다 일정 비용을 투자해서 아이폰 광고를 하도록 계약에 요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 우리가 원하는 기본 바람직한 조건이 있겠지만 상대방의 조건은 안 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부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두고 해외 진출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상대방이 메꿀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채워서 그런 부분으로 합의 가능한 영역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품을 수익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대로 된 가격에 팔고 우리한테 제공되는 수수료 비용, 로열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책정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로열티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기술 진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수익화를 위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해외 진출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인 것인지 아니면은 장기간으로 나중에 우리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시장 마켓 쉐어를 좀 확장하는 데 우리가 좀 더 집중을 줄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부분보다 그 외에 마케팅이나 홍보 이런 부분이 좀 더 비중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외 기술을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하실 때 그 업체하고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패키징을 해서 그런 부분을 협의하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기본적으로 해외 기술 진출 전략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시간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큰 틀에서 개념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진출할 때 제품의 중요한 부분 또는 기술의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한 가지 권리가 아니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이렇게 큰 6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이 중에 기술마다, 제품마다 어떤 부분을 중요시해야 될지는 다를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중요시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중에서 만약에 국가별로 권리를 확보해야 되는 권리가 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런 권리에 대해서는 그 국가별로 권리를 확보했는지 확보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전략을 가질 것인지 또는 저작권, 영업비밀처럼 우리가 그 권리에 대해서 보호하거나 하면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출하려는 그 국가의 그 권리를 확보를 했는지 확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브랜드와 같이 개발하거나 창작한 부분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는 게 있다면 그 브랜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해외 업체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우리가 전략적인 방향이 지금의 매출이나 판매가 중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시장 저변의 확대 또는 브랜드 이미지 확대, 기업의 이미지 확대 등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기술을 가지고 또는 제품 가지고 해외 진출하고자 하시는 경우는 해외 진출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의 스탠스가 뭔지, 우리의 기술에서 중요한 부분이 뭔지, 그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미리 전략을 수립을 하시고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업체랑 이야기도 하시고 진출 전략도 수립하시고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외 기술 진출 전략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